너무 지금 과열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들어요. 이게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 보세요. 정청래 후보가 지금 신천지 의혹을 갖다가 역으로 받아친 게 어떻게 당원들을 신천지 취급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쳤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아요. 어떻게 당원들을 일배로 취급하냐. 너무 과열되다 보니 전체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하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겸손하게 또 내지는 정말 진정성 있게 네.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소구하는 것. 뭐 친정 성향의 뭐 온라인 커뮤니티, 딴지나 이런 데는 뭐 친근한 표현 아니냐, 귀엽다. 이게요? 네. 한없이 가벼운 시사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8월 3일 8월이 시작됐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주말에 있었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많이들 아마 보셨을 거고 전체를 다 보진 못하셨더라도 아마 쇼츠든 뭐 클립 영상이든 또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 화제의 장면들이 참 많았습니다. 오늘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서도 그거 좀 다뤄드리고 또 이야기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죠. 함께 해주실 분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변호사 특집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류재화 변호사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류자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강수영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강수입니다. 네, 요즘 활약이 아주 대단하십니다. 아닙니다. 네, 아니죠? 고맙습니다. 네. 네, 3번 패널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 최 부장님 열심히 할게요. 근데 아유. 네,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 부장님의 그 발언에 우리 패널들이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쓰는 최 부장님 말은 뭐예요? 몰랐어요. 우리는 정 때문에 가지 않는다. 시사인 방송에서 네. 최 부장님 말씀하신 우리 거예요. 그냥 얄짤없다. 네, 긴장감이 아주 대단합니다. 네. 눈을 감아도 채찍이 이게 눈앞에서 슉슉슉 이런 느낌이에요. 네. 자, 채찍 최 부장님. 자, 최 부장님 이번 주 돌아오셨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아이 사랑해요. 네, 잠시 후 2부에서 만나볼 수 있고요. 일단 전당대회 이야기 한번 가봐야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신혜원이고요. 네. 주말 사이에 이제 충청권과 그리고 부울경까지 해서 전당대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거 순회경선 연설 장면도 진짜 대단했고 주옥 같은 대사들도 많았고요. 네. 일단 결과부터 좀 전해드리면 충청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웃었고 부산, 울산, 경남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웃었습니다. 그런데 표 네.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습니다. 일단 충청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 후보가 정청래 후보보다 303표 0.45%포인트 차로 앞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총득표 수가 55,518표 이렇게 해서 선두를 얻었고 네. 2위인 김민석 후보는 1,211표, 약 1%포인트 차이였어요. 근데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뭐 영남이랑 경남 지역에서는 권리당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가중치를 좀 주잖아요. 네. 5%를 더 더해주는데 그거를 다 합쳐가지고 누적 득표율을 봤을 때 당대표 후보 정청래 45.51%, 김민석 44.52%, 0.9%포인트 차이입니다. 네. 송영길 후보가 9.97%. 송영길 후보도 뭐 대전, 충남, 충북, 뭐 부산, 뭐 울산 대부분 다 10% 안팎의 득표율을 기록을 했어요. 네. 탄탄한 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현재까지의 순위는 정청래, 김민석, 송영길 순인데 네. 지금 여태까지 나온 지역 다 합쳐도 권리당원 비율로 치면 20%밖에 안 됩니다. 이제 뭐 수도권, 호남 큰 지역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네. 누가 한쪽에 판세를 잡았다 이렇게 보기가 좀 그렇죠.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자, 여튼 정청래, 김민석 그리고 송영길 후보 45, 44, 뭐 한 10 요 정도로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뭐 득표는 득표입니다만 멘트들이 정말 이 정도까지 센 전당대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 물론 이제 지지자들은 이제 그전에도 뭐 격한 표현들이 많이 있었겠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이렇게 격하게 싸운 거는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 멘트 좀 몇 개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저희가 지난번 첫 TV 토론 보고 약간 이 정도면 사실 물밑에서 신사협정 맺은 거 아니야 이랬잖아요. 신천지 언급도 없었고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뭐 아주 막 세게 나오진 않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연설 현장은 달랐습니다. 네. 아무래도 당원들도 있고 현장에서 야유 고성 이런 것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진짜 각세오 말들이 오갔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서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 정청래 너 생일별 투표하라고 지시했지? 김민석 너 신천지 개입설 근거도 없이 들고 나왔지? 뭐 윤리위에 제소해라. 뭐 명청대전에 지옥문을 닫아야 한다. 뭐 정청래 후보는 쉬어야 한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예. 이 장면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니 정청래 쉬면 되지 뭘 또 올라 그러냐고. 정청래를 죽이는 길입니다. 이번에 또 나와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청래가 죽는 길입니다. 쉬어야 됩니다. 이번에 쉬게 해주세요. 쉬게 해주세요. 이번. 신천지 의혹 제기로 당을 공격하고 당원들의 가슴에 상처를 준 헌법 20조 정교 분리의 위헌정당의 위험에 빠뜨린 김민석 후보는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반드시 윤리위에 제소해서 심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잘못된 개파 행위를 한 사람들, 상대 후보가 연설하는데 잘못된 비난과 선동을 한 사람들 모조리 윤리위에 제소해서 한 번도 만회하라 지도부에 들어가더라도 윤리위의 심판을 받게 하겠습니다. 네. 살벌합니다. 쌀벌하다, 무섭다. 쌀벌해, 예, 쌀벌해. 그 최고위 들어와도 심판받게 하겠다. 그쵸. 윤리 제소한다. 예. 예. 최민희 의원을 상정해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뭐 왜냐하면 이제 상대방 연설하는데 네. 뭐 야유했다 뭐 그런 이런 모습이 좀 있긴 예. 했었죠. 이렇게 가면 지금 이제 아직 초반인데 이거 괜찮습니까? 아, 이거 2주차, 3주차 되면 그 저기 불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강이 더 붙은 그런가요? 거예요. 아. 예, 그게 이제 지금 갑자기 평양냉면이 불닭볶음면이 돼가지고 당황스럽지만 비유 좋다. 예, 근데 이제 저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 이제 1차적 원인은 충청권에서 의외로 져버렸어 정청래 후보가. 원래는 본인이 과반이 일단 1차 목표고 과반이 안 되더라도 일단 무조건 이긴다고 봤는데 져버리니까 초반 기세에 타고 올라가려고 했던 그 전략이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정청래 후보 측이 강력하게 나올 것이 예상이 됐어요. 저렇게 신천지 다시 꺼지고 날 거다. 예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그 미키루크라고 이제 그 이제 많이 좀 도와주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분도 이제 부산과 경남 지역에 이제 조직들을 많이 이제 조직할 수 있기 때문에 여차저차해서 부산, 울산, 경남에서 과반을 한번 넘어보자. 그러려면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 메시지를. 네. 뭐 어설프게 뭐 이렇게 뭐 중도 포용하고 뭐 그런 거 없고 완전 강력하게 공격 일변도로 가서 그 이제 친노 친문 세력이 가장 많이 조직화돼 있는 지역이니까 특성을 감안해 가지고 한 건데 그 만약에 호남에서 만약에 저렇게 구호를 하면 망합니다. 둘 중 누구도. 호남에서는 저렇게 했다 큰일 나고. 네네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일 기존 지지층이 많은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코어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근데 이제 결집되어 있는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정서 이런 것들이 결집되는 네. 분들이어서 그런 특성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미키 루크라는 분이 이제 원래 이상호 예. 씨고 이제 전 사하을 당협위원장이고 과거에 이제 노사모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정청래 후보와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네. 네. 그쪽에서 꽤나 그래도 영향력이 있다고 네. 알려진 분이기도 하고요. 자, 그렇게 부울경 아주 격해졌고 지지자들 사이에서 막 야유 욕설 뭐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가 아주 좀 뜨겁다면 뜨거운 거고 좀 격해졌다면 좀 많이 격해진 것 같기는 한데 여튼 요건 이제 부울경 특성이 조금 더 격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게 무슨 말이야? 부울경 특성이 그렇게 만든다는 건 부울경이 무슨 분위기가 있어서 그래요? 울산을 일단 제외하고요. 부산 경남의 전통적인 지지층 중에 이제 친노 친문 그분들이 제일 조직이 많이 돼 있고 그러니까 당원들 구성이 그렇다는 거죠. 권리당원 구성이. 아주 그 적극적이고 네. 강성인 분들이 거기 이제 남아 있는 분들, 네. 거기 오실 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상대로 하는 연설에서는 조금 더 센 멘트가 세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수치상으로도 보이는 게 송영길 후보 득표율 보면은 부산에서 8%도 안 돼요. 네. 여기가 유일해요. 8%도 안 되는 데가.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봐도 이제 굉장히 그 어떤 노무현에 대한 정서가 강력하다. 친노에 대한 옹호, 뭐 유시민 작가 네. 이런 분들에 대한 우호도가 강한 지역이다. 비교적 다른 곳보다. 네. 친문도 역시 경남 부산이니까 양산. 좀 강할 네, 수 경남 있겠 양산. 네. 양산이잖아요. 네. 사실 자. 송영길 후보도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좀 이렇게 막 정청래 후보에 대한 공격이 생각보다 세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대놓고 쉬어야 한다. 네, 그것도 있었고 그 탈당 안 했던 거에 대해서 이제 정청래 후보가 막 봉인김 설다. 예, 얘기를 네. 했더니 죽여서 예, 얘기하면서 그게 당을 위해서 탈당 안 한 게 아니고 자기 위해서 안 한 거 아니냐. 당에선 오히려 할당해달라고 했는데 탈당해달라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리고 최고위원 여기가 오히려 더 재밌는 장면은 많았죠.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최고위원도 또 진짜 세게 붙고 있잖아요. 일단 네. 뭐 순위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진짜 뭐 5명 안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 몇 대 몇으로 들어갈 것이냐가 굉장히 치열한데 뭐 이미 다 대놓고 이제 나뉘었습니다. 라벨은 다 붙여졌어요. 네. 근데 이제 친명 후보죠. 이제 서미화 후보가 막 대통령이 잠도 줄여가면서 일하는데 지난 1년간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 뭘 했습니까? 뭐 여러분 당 지지율 떨어졌지요? 막 지도부 바꿔야 되겠지요? 막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관중석에 앉아있던 이제 최민희 후보가 계속해서 뭐 아니요, 이걸 이제 외치는 장면이 또 카메라에 포착이 됐어요. 장면 잠깐만, 네, 지금 밑그림으로 네. 나가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네. 이제 좀 뒤에 앉아 있는 다른 의원과 좀 약간 말다툼이 벌어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뭐 반응을 하니까 리액션을 네. 하니까 양옆에 지금 이제 박서던 의원이랑 이제 김용전 부원장이 앉아서 말려요. 자제를, 예. 네, 그러니까 좀 하지 마 이렇게 좀 말리는데 뒤에 앉아 있는 어떤 다른 분과 좀 설전이 붙은 것 같아요. 예. 김영만 의원하고 붙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굉장히 뭐 이렇게 손가락질도 하고 하면서 격하게 예, 그래서 이제 김용 후보가 이제 좀 등을 두들기면서 말리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고 네. 이제 이러고 나서 이제 서미 후보는 어쨌든 본인이 연설하는데 저런 장면들이 벌어지니까 이거 너무 전당대회 하는 과정에서 비매너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공격을 했고 이어서 최민희 후보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청래가 얘기할 때마다 야유하고 뭐하는 이런 사람들 당의 일배 문화가 침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에 침투한 일배 문화를 박살내겠습니다. 라고 오히려 이제 또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일배 문화는 저 뭐예요? 일배 낙인은 우리 국민의힘한테 찍는 건데 아니 근데 너무 정무적으로 예. 스스로들 그러니까 일배 낙인, 그러니까 일배 문화라는 거는 어떤 취지로 쓰신 걸까? 조롱하고 야유하는 게 일배 문화다. 그냥 이렇게 단순한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무섭노 우리 수준. 당원들이 어떻게 자당의 그 인물이 지금 후보로 나와 있는데 말하는 데서 그렇게 야유를 보내냐? 그거 일배 문화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막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정무적으로도 너무 실책이 큰 게 보세요. 정청래 후보가 지금 신천지 그 의혹을 갖다가 역으로 받아친 게 어떻게 당원들을 신천지 취급하냐 이런 식으로 받아쳤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떻게 당원들을 일배로 취급하냐. 게다가 저분들은 장막 뒤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전당대회에 직접 출석한 당원들이란 말이에요. 네. 권리 당원들이 지금 현장에 나와 있는 저 사람들한테 SNS에다가 일배 문화가 침투했다 이래버리면 그게 그 받아들이는 당원들 입장에서 당원들이 뭐 100% 다 최민희 후보를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네. 아직까지 마음의 결정을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런 말 들으면은 최민희 후보한테 표를 주겠냐고요. 근데 그래놓고 본인은 또 아니요. 김민석 후보 뭐 얘기할 때는 거짓말 이러더만요. 그건 일배 문화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전당대회 아마 그 전봉주 후보의 재림 1등 하다가 쭉 미끄러지는 그 재림이 최민희 후보에게서 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비호감이 커질 수 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최고위원 득표율을 저희가 앞에서 못 봤죠? 네. 누적 득표율 그래프를 한번 주시면 최고위원 후보 중에는 최민희 의원이 꽤 그렇습니다. 앞서고 있습니다. 최고위원은 이제 8명 중에 5명을 뽑고 이제 한 사람이 2명씩 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래서 뭐 짝짓기 투표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거잖아요. 최민희 후보가 유일하게 20%를 넘게 득표했습니다. 이제 현재까지로는 수석 최고위원의 자리가 매우 유력하다. 22.58%고 뭐 옆에 이제 뭐 친명 친청 이렇게 좀 딱지가 붙어 있는데 현재까지로 봤을 때는 이제 5등까지로 보면 친명계 후보가 3명, 이제 박선원, 서미화, 김용, 친청 후보 최민희, 한민수 2명 이제 이렇게가 들어와 있는데 보시면 5등, 6등 차이가 정말 얼마 나지 않습니다.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의 득표율 차이가 1%포인트 정도가 나기 때문에 네. 이 5등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친명 대 친청이 2대 3이냐 3대 2냐 이게 결정이 돼서 일단 득표율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는 거니까 네. 이제 남은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표를 할지에 대해서도. 네, 어쩌면 최민희, 한민수, 최민희, 이성윤 이렇게 이제 뽑던 분들이 어쩌면 한민수, 이성윤 이렇게 이제 또 페어링을 할 수도 있다. 이제 세 명을 다
네. 최고위원을 넣기 앉히기 위해서 위해서. 뭐 이런 전략적 투표도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 이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 반대도 친명계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뭐 5등에 있는 김용 후보에게 좀 표를 몰아줄 수도 있을 것이고, 네. 뭐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기 위해서 뭐 박선호 후보에게 또 전략적 투표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다양한 이제 계산들이 막 이제 수싸움들이 오가는데, 네. 근데 일단 사실 공식적으로 러닝메이트제는 아니잖아요. 당대표 누구, 최고위원 누구 이렇게 가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친청계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당대표는 이제 정청래, 뭐 최고위원은 나를 이제 어필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친명계 같은 경우는 후보가 둘이 있는데 네. 친정계는 정청래 후보 하나뿐이다 보니까 연설 현장에서도 대놓고 이제 기호를 외치더라고요. 네. 그 장면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해찬 정신으로 민주당을 지키겠습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저에게 한 표 주십시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표 주십시오. 한 표 주십시오. 개혁당 대표 정청래와 기호 5번 한민수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호 5번 한민수 후보의 연설이었습니다. 예. 네. 아, 근데 또 저런 연설에서는 저런 퍼포먼스가 그럼요. 예, 보시는 분들 이렇게 또 지지하시는 분들이 더 현장 분위기를 띄우고 예,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예. 네. 근데 이 5번은 알겠고 이 손 밑으로 내리는 그거는 뭐 그러니까 어떤 이제 퍼포먼스예요? 2번, 5번 이거요. 저는 처음에 보고 포커스를 하려다가 아 이거 윤석열 거지 해서 다시 올린 줄 알았는데 네. 손을 자세히 보니까 이제 2번, 5번 이렇게 한 것 2번, 같더라고요. 5번. 한민수 아. 후보가. 그러니까 당대표는 2번, 최고위원 5번 요거를 아마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네. 여튼 흥미로운 장면들이 예, 좀 많이 야호는 아니었겠죠. 있었던. 아 이번 야호. 야호도 뭐 야호 나왔는데. 근데 이게 저 같은 이제 제3자 입장에서는 이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면서 너무 지금 과열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전당대회인지 분당대회인지 이게 좀 네. 헷갈릴 정도로 사실 윤리위 얘기를 당대표 후보들 사이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막장 가기 직전이란 얘기거든요. 지금 네. 국민의힘 보십시오. 맨날 윤리위 가지고서 저희 뉴스는 윤리위 뉴스밖에 없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정도로 이게 당이 갈 때까지 갔을 때 나오는 게 윤리위 네. 제소거든요. 이게 동지들을 향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어떤 처벌을 하자는 거니까 이제 그게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는데 좀 문제가 심각하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 나왔습니다만 최민희 후보가 이렇게 뭐 일배 낙인을 이제 다른 후보를 향해서 이렇게 찍는 그런 행태, 다른 네. 지지를 향해서 찍는 그런 행태는 저는 그 일배 낙인 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거는 저희 국민의힘 그러니까 일배 낙인, 내란 세력 낙인 이런 걸 국민의힘에 대해서 썼던 어떤 술법들이거든요. 그거를 자당의 동지들에 대해서 썼다는 것은 이미 심리적으로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게 이러다가 이미 심리적 분당 상태는 이렇고 이르렀고 만약에 결과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정청래 후보가 된다든가 당 대표로 이렇게 되면은 정말 분당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네. 분열이 심각한 것 같고요. 이게 또 서로 바람도 약간 들어가 있다고 뭐, 말까요? 뭐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서로 또 이게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정청래 후보 쪽이잖아요. 이거 우리 역할 분담을 했잖아요. 네, 네.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아니, 진심이잖아. 진심 아니야. 나는 오로지 국민의힘. 아무튼 그러고 있는데 이게 정청래 후보 쪽도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야 이 정도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네. 아니 대친명이잖아요. 대통령이 뒤에 있고 그리고 온갖 레거시 미디어와 훌륭한 스피커들이 앞다퉈서 김민석 후보와 친명 후보들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까지 단단하게 견고한 지지세로 버텨주고 있다는 건 민주당 권리당원 층에서 이게 그 기존의 지금 친명 세력, 뉴 이재명 세력에 대한 반발감이 상당히 도도하게 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뭐 부산, 불경, 뭐 충청 이게 저는 사실 처음에 그 뭐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만나고 뭐 그러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게 아무래도 좀 힘들겠다, 김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렇지가 않고 잘 견고하게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앞으로도 계속 좀 주목해 봐야 되고 전당대회는 계속 격렬해질 것 같다. 네, 그런 예상입니다. 네. 우리 네. 말씀드려야 될까요? 아니, 두 가지만 일단은 내년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번 두고 보자. 얼마나 아름답게 하나. 그 분당대회가 아니고 그냥 파당대회 하고 파당대회 아주 그냥 볼만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 전당대회에서의 이런 모습들이 그 전청래 후보는 어쨌든 충청에서 적어도 과반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다가 안 됐고 부울경에서도 과반 기대를 했는데 살짝 이겼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급해지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말이 이제 세지는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호남 그다음에 마지막 서울 경기 이제 여기가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결국 이제 마지막이라면은 결국에는 이제 정청래 후보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원래 본인들의 전략은 초반에 1주차 때 기세를 잡아가지고 이게 밴드웨건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나 대세야. 그래서 쭉 바람 타려고 그랬는데 밴드웨건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언더독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 약자야, 두드려 맞고 있어. 나 도와주세요. 이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만으로 과연 호남과 서울 경기의 민심을 흡수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게 이제 큰 숙제로 남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그 숙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 보인다. 예. 추세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추세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어디가 올라? 정청래 쪽이. 노영희 변호사님께서는 이 주말 사이 있었던 뭐 전당대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좀 말씀 아끼시는 것 같아서. 부수적인 좀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모습의 여러 가지 화면들이 좀 나와가지고 예. 좀 그거 좀 불편했고. 근데 그거보다도 이제 아직 초반이라서 저는 뭐 그거 자체가 지금 막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열되다 보니 좀 전체적으로는 조금 불안정하게 좀 상대방을 공격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번 주 제주부터 이제 지금 돌아가잖아요. 네. 요거가 사실은 가장 큰 가늠자가 될 것 같이 좀 보여서 좀 겸손하게 또 내지는 정말 진정성 있게 네. 내가 왜 당대표가 돼야 되는지 소구하는 것. 또 그리고 최민희 의원님 비롯해서 지금 서미야 의원님도 그 다음에 그 연설할 때는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 좀 섭섭하다 이런 얘기를 아예 노골적으로 또 비치기도 하셨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그분이 이제 장애인인데 그 반대되는 쪽에서 그 댓글방에서 댓글창에 나온 뭐 이렇게 댓글들을 보니까 뭐 어떻게 뭐 의원이 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좀 과한 게 좀 있었죠. 뭐 뭐냐 이렇게 되게 안 네, 좋은 네, 말을 네. 막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되게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민주당이 큰 어르신 같은 말씀 주셔가지고 상임 우리 고문이세요? 후보들이 잘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진짜 가장 화제가 된 장면은 아마도 이 장면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한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거 어떻게 전해야 할지. 이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제 정청래 후보 뒤에 이지은 전 대변인 이제 마포 갑 지역위원장이죠. 예. 네, 이제 정청래 대표 이웃 지역의 당협위원장인 이지은 전 대변인이 네, 뒤에서 이제 볼을 콕 찌르고 양옆으로 이제 고개를 보면서 아유. 이제 손가락으로 어떤 제스처를 하는. 네. 딱 봤을 때는 이제 약간 하트를 하는 것 같은 네네. 이제 모양이 아유. 보였어요. 근데 사각형이라고 그랬죠. 네. 네. 그래서 저 이제 해명은 나중에 이제 사각형이라고. 볼콕과 이제 네. 손짓과 깍꿍, 양옆으로 네. 고개를 돌려보는 저 장면이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고 그래서 이제 그 나중에 그 이제 한 언론사 오마이 기자였던 것 같아요. 이제 이지은 전 당협위원장 찾아가가지고 그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장면이었냐라고 했더니 이제 이지은 위원장은 하트는 아니고 이제 사각형 표시를 한 것이다. 이제 워낙 옆 지역이고 이제 친한 사이였다. 근데 지나가는 시민인지 뭐 모르겠어요. 다른 어떤 한 어르신이 둘이 무슨 사이예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네. 가니까 이제 이지은 위원장은 아니 옆 지역구에 있는 사이다. 뭐 네. 나이 차이가 얼만데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아하. 이제 오해다. 손짓은 하트다. 네. 네. 하트가 아니라 사각형이다. 사각형이다. 네. 죄송합니다. 예, 사각형이다라고 네. 했고 어쨌든 논란이 좀 되니까 앞으로는 좀 조심하겠다. 조심하겠다라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네. 요 보통 이제 요거는 이제 VAR 보자고 할 때 이거 하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비디오 판독. 그거에서. 비디오 판독. 네. 근데 이거는 하트랑은 많이 다르죠. 근데 지금 방금 우리 영상이 모두가 지켜봤지만 네. 각도가 없지 않습니까? 손가락에 이게 사각형. 앵글이 없었죠. 네, 앵글이 없었는데 어떻게 저게 동그라미라고 사각형이죠? 이해하면 차라리 조금 더 그럴 수 있겠는데. 그리고 표정이 사각형 할 때 표정이 아니었어요. 표정을 봐야지. 예, 근데 네.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저게 지금 사람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는 공간이고 전당대회 공간인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저런 행동을 보인다는 게 그럼 평소에 어땠을까? 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당 행사 그냥 저렇게 전당대회 수준의 대규모 행사가 아니라 소규모 행사나 이럴 때에도 제가 하여튼 불만을 표시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당내에서 이지은 대변인에 대해서.
너무 좀 스킨십이 잦은 거 아니냐 정청래 그래요? 대표에 대해서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내 행사나 회의에서. 그게 이제 뭐 네. 모르겠어요. 두 분이 이제 얼마나 이제 친하신 뭐 사이인지 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공식석상 아니라도 이렇게 볼콕하는 거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아까 얘기했죠. 나이 차이가 얼마인데 그걸 해요. 나이 차이가 많다면서요. 이게 상식적이진 않. 사석이든 공식 속상이든 부적절하죠. 제가 아까 스킨십이라는 단어가 너무 조금 또 혹시 오해할까봐 그런 스킨십이 아니고요. 저 아까 방금 얘기 나온 저런 네네네. 콕 이런 거 아니면 옆에 이렇게 붙어 계신다든가 친밀하게 그런 걸 친근함의 의미하는 표시 겁니다. 같은 친근함이 좀 과한 거 아니냐 이 의미입니다. 예. 그래요. 하여튼 뭐 잘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제 명확하게 이제 저희가 봤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응도 이제 지지하시는 분들 따라서 또 반응이 많이 갈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친석, 뭐 친명 쪽에 있는 뭐 당원분들은 이거 너무 부적절한 거 아니냐, 당의 공식 행사에서 지나치게 가벼운 행동이다, 공사 구분이 안 되냐, 이제 이런 반응인 반면 또 이제 뭐 친정 성향의 뭐 온라인 커뮤니티, 뭐 딴지나 이런 데는 뭐 친근한 표현 아니냐, 귀엽다. 이게요? 네. 라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아, 이 장면이 그렇습니까? 하여튼 뭐 판단은 뭐 각자가 이제 하시는 거긴 하겠습니다만 썩 적절하진 않았던 것 같다는 생각은 여전히 좀 듭니다. 이 정도까지만 말씀드리죠. 뭐. 논평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다 어렵습니다.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아, 근데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경선 남은 전망들은 이제 어떻게 보시는지 그거 말씀 좀 들어보면 네.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가장 또 예, 객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누구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혹은 뭐 어떤 지지층이 어떻게 더 움직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 현재 판세는 엄밀히 말해서 김민석 후보가 위에 있죠. 왜냐하면 선호투표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송영길 후보가 가진 표 100%가 아니어도 이 송영길 후보를 1순위로 찍은 분들 중에 2순위로 김민석 후보를 찍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거 합치면 김민석 후보가 너끈히 지금으로서는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을 텐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각보다 김민석 후보가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청래 후보가 만만치 않은 지지세를 가지고 버텨주고 있다는 게 굉장히 저는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지지라는 게 어떤 지원 같은 게 뭐예요? 다른 거 다 떠나서 네. 친명, 우리가 지금 친명 친청으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친명의 대표 주자가 김민석 후보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친명은 누구예요? 대통령이 뒤에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대통령을 선택할 것이냐, 네. 대통령 아닌 사람을 선택할 것이냐, 거의 이 싸움 수준으로 지금 프레임이 잡혀져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집권 1년 차인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여당 입장에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도 할 말이 없는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봐야 되는 건데, 이렇게 서로 호각세로 간다는 것 자체가 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경고음이에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친명계 내부에서 네. 전당대회 초반에 여러 가지 어떤 리스크들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어준 씨라든가 리스크들이 상당히 정리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버텨주고 있다는 건 권리당원들의 표심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다. 제가 다른 당이어서 그 정서를 읽을 수는 없습니다만 네. 뭔가 정청래 후보가 믿는 구석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이 류지아 변호사가 제3자의 입장 내지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의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얘기를 해주는 거라서, 이게 만약에 지금 현재 이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해서 투표권이 있으신 분들 중에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저는 류지아 변호사 말을 잘 좀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감사합니다. 이게 결국은 보세요. 이 지금 현재 상황 보고 대통령 결국 흔들어 버릴 수 있다. 대통령이 결국 안 먹힌다는데 이렇게 지금 보인다는 거잖아요. 류지아 변호사 얘기는.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대통령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정말로. 옛날에 윤석열 씨가 정말 그렇게 엉터리같이 일을 해도 1년 차 때 얼마나 힘을 가지고서 막 뭐든지 밀어붙이고 했었었는지, 그게 옳고 그름을 떠나가지고. 그래서 그 당시에 대통령이 뭘 한다 그랬을 때 정말 우리가 보기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한 방향으로 해서 자기네들끼리는 그래도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한국에도 없고, 이제 물론 이제 지금 그 순방 갔다가 이제 오시지만은 네.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한국에서는 이렇게 예를 들면 네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지내 이런 조롱과 비아냥이 지금 판을 치는 상황이 돼버린다. 네. 저는 이거는 되게 부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이 당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든 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든 저는 이거는 대통령과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지의 그 생각에 맞춰서 해보면 네. 좀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유지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대리 전쟁인 것처럼 구조를 짜면은 오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다 비토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상당수는 대통령이 잘 되려면 정청래 후보가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들 지지층들 안에서는. 왜냐하면 김민석은 한번 배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못 믿어. 한번 배신한 사람은 또 배신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대통령이 뒤에서 밀어주는데도 어떻게 40%대밖에 안 나와. 한 7, 80% 나와야지. 이재명 대통령 힘 없네.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바라보는 이제 희망사항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권리당원들이 권리당원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굉장히 정치 고관여층인 것 같은 착시가 약간 있지만 현역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정치 고관여층도 있습니다. 분명. 그렇지만 정치 저관여층도 많아요. 권리당원 중에는. 그래서 인지도 투표하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네. 최고위원 투표 결과를 좀 분석해 보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서 뭐 어떻게 호각세냐 대통령이 밀어주는데 이건 좀 오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도 이제 저의 입장에 대해서 두 분이 잘 평가를 해주신 건 감사한데 저도 이제 뭐 프레임이 대통령과 정청래 후보의 프레임 친명 대 친청 이 프레임으로 지금 잡힌 거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친청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을 반대한다? 이재명 대통령보다 국민의힘 대통령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친청하시는 분들도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지금처럼 가는 것은 우리 민주당과 대통령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니 네. 정청래를 대표로 뽑음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을 좀 더 성공의 길로 견인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계실 거예요. 네. 견제도 하고 견제도 견인도 하고 그게 더 건강한 당청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어쨌든 권리당원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보다 국민의힘 대통령을 더 선호할 거라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 다 지지하시겠지만 지금 네. 이 판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네. 더 크게는 당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대통령보다는 정청래를 선택하는 것이 네, 맞겠다 네, 이렇게 그러면 판단하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서 질문.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정청래를 뽑아야 된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김민석보다는 정청래가 낫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는 거잖아요. 있죠. 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정청래 대표를 찍어야 되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서 또 유시민 작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좋지 않은 성공할 수 없는 실패로 가는 길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는 그게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 이런 것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걸 교정해서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을 옳은 길로 인도를 해야만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유시민 작가랑 비슷하게 지지자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정청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올바른 정청래 대표 측에서 이렇게 좀 이리 와 이렇게 좀 해주려면 결국에는 김민석은 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말을 듣는 뭐 그런 사람이 될 테니 제대로 견제를 못할 그렇죠,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를 찍어야지만 네. 대통령 말하고도 좀 각을 세우기도 하고 뭐 어쨌든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건강하고 생산적인 잘될 관계. 것이다 네. 이렇게 지금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청래 후보도 계속 말하는 게 자기는 이재명 대통령에 반대하겠다가 아니라 누가 제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할 사람이냐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 프레임 안에 근데 들어가. 지금 그게 대통령 1년 차에 지금 대통령이 특별히 하자가 없고 지금 열심히 뭔가 하려면은 당하고 청이 이렇게 합치돼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바로 이 타임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맞느냐. 그러니까 그리고 특별히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제 그리고 생각으로. 그 가는 방향이 맞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하여튼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네네.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거고 다만 많은 댓글에서 오늘 발언 비중이 가장 많은 거에 대해서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아 그래요? 네, 류재하 변호사님 아 네. 예. 친척계 맹활약 하시네요. 오늘 발언 시간이 조금 길었던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그 현재 가는 길이 맞냐 틀리냐에 대한 판단이 갈리는데 이제 틀리다고 말하시는 분 중에 대표 주자가 이제 유시민 작가잖아요. 그래서 어제 연설회에서도 뭐 결국은 뭐 김민석 후보는 계속해서 왜 정청래는 그 유시민의 저주에 가까운 말에 노코멘트를 하느냐 이제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 것이고 네. 뭐 정청래 후보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않고 이제 오히려 이제 배신자 프레임으로 이제 응수를 하고 있죠. 유시민 작가 또 나왔죠? 네, 근데 유시민 작가가 그 이틀 전에 토요일인가? 탁현민 네, 토요일에 그 탁현민 전 비서관이 진행하는 더 뷰티풀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에 이제 출연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이 대통령과 뭐 내란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인간적인 유대감, 전우애 같은 것도 있지만 한 번 그렇게 맺어졌다고 해서 영원히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받아들이는 거다. 지금은 다른 길을 가야 하나 보다. 미워, 뭐 싫어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길을 갈 때도 있는 거다. 나하고 안 맞아졌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좀 멀어지고 이걸 받아들이는 거다.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고, 네. 이제 본인에 대해서 이제 비판이 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뭐 마치 나를 온몸에 폭탄 두르고 시장통에 뛰어드는 자폭 테러범처럼 묘사하는 분들도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누구예요? 했습니다. 하여튼 뭐 유시민 작가님 방송한지도 몰랐네 이번에는. 예전에는 그렇게 네. 주목하고 막 미리 막 긴장하고 이랬었는데 네. 어쨌든 그 방송에 대한 논평할 거는 그냥 다른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5글자로 그냥 평론하면 될 것 같고요. 잘 가시고. 예, 알겠습니다. 멍들 가시는데 예. 예, 그렇게 하면 되고 그 어쨌든 그 지금 그 뭐라 그럴까 기존의 지지층들이 뭐 누구를 어떻게 친명이다 대통령을 도와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들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이제 쭉 해주셨는데 저는 임미애 최고위원 후보 있잖아요. 네. 지금 이제 당선권 밖에 나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안 하고 뭐 아직 있는데 초반입니다만. 예, 네. 근데 저는 임미애 후보의 연설이 제일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여당 대표를 지금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여당 역할을 뭘 하는 게 잘하는 거냐를 좀 중점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대통령 어떻게 도와줄 건데 요 관점에서만 지금 많이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야당하고의 역할 그 소통 어떻게 할 거냐 그 얘기 있었죠. 야당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를 다들 놓치는 것 같은데 정청래 대표가 1년 동안 하는 모습 중에 가장 상징적인 것이 나는 사람하고만 악수한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나는 국민의힘 내란 세력이니까 악수도 안 해. 근데 여당 대표가 역할이 대통령께서 뭔가 국정 의제를 던지고 이게 좀 관철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좀 법을 좀 통과했으면 좋겠고 여론도 좀 우호적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노력을 하면 그럼 여당 대표는 야당 대표한테 만나가지고 이게 마음에 안 들겠지만 대통령 뜻은 이거니까 좀 협조를 해주십사. 그래가지고 좀 쟁점 법안으로 하지 말고 좀 그렇게 원만하게 좀 해주십사. 내줄 거 약간 내주더라도. 그렇죠. 그 역할을 하라고 여당 대표를 뽑아놓는 건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의중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나는 국민의힘 척결, 내란 척결 이래 버리니까 대통령께서는 여당 대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1년을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뽑히는 여당 대표는 집권 2년차에 적어도 그런 모습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예, 그거에 저는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포인트 같습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 재밌게 들었는데 원래는 이제 여당 대표가 야당 대표 잘 설득해갖고 좀 뭐 표결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합의되면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서 여당 대표, 야당 대표랑 식사하면서 마무리하면 되는 원래 이제 그게 대통령의 역할인데 오히려 대통령이 야당 대표 만나자고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 되니 너무 지금 상황이 좀 이상하게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맞아요. 판단을 그게 하시는 것 정말 같더라고요.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서 이제 당대표 선거는 뭐 어차피 이제 한 번 뽑는 거니까 그리고 선거투표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면서 하면 되는데 전 최고위원 선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도부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석이라는 제도는 원래 없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수석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5명 물론 지명직도 있습니다만 지명직은 이제 당대표가 뽑는 거니까 이 5명 중에 3명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 미안한 말이긴 한데 지금 이제 보면은 임미애 후보하고 김영호 후보가 조금 이제 퍼센테이지가 좀 차이가 많이 나면서 7, 8위로 좀 내려가고 있으니까 네. 전 저기서 솔직히 말하면은 저분들의 진정성은 다 이제 인정을 하고 이해를 하지만 실제 이제 당선권에 다 3명이 들어가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서로 논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제 아직까지는 사실은 뭐 그렇게 지금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번 제주 정도까지 한번 보더라도 앞으로 이 호남하고 사실은 전북 호남 그다음에 이 경기 서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은
뭐 나는 무조건 안에 들어갈 건데 왜 나한테 그런 걸 요구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정말로 당을 위해서 이번에 꼭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전략적 저는 선택을. 전략적으로 좀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번에 무조건 당선될 거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좀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네네네. 그리고 아까 안 이거 되면 당원들이 알아서 또 좀 투표를 좀 그런 식으로 하든지. 넘어가기 전에 유시민 작가 아까 얘기 나왔는데 제가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는 뭐 그 견해를 많이 차용해서 얘기를 논평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좀 저는 이거는 좀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뭐죠? 너무 쿨병 걸리신 것 같아요. 쿨병? 유시민 작가. 응. 왜냐하면 이분이 그냥 회를 다니시는 혼자 이렇게 낚시하고 책 쓰는 작가입니까? 그러기에는 야당인 제3자 입장에서 제가 그분 말씀을 논평에 인용하기도 하잖아요. 굉장히 책임감 있고 영향력 있는 네. 발언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당에. 본인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대통령이랑 무슨 수를 쓰든 소통을 해가지고 설득하는 노력이라도 해야지. 한때는 동지였지만 뭐 사람 생각 달라지면 각자 길 가는 거지 뭐. 되게 쿨하세요. 되게 쿨해. 제가 집권 여당 지지자들이라면 정말 속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맹목적인 진영주의에는 반대합니다만 진영을 완전히 깡그리 무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자유롭게 하고 사는 게 정치도 아니고 그건 인생도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유시민 작가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발언력, 파급력 이런 걸 너무 강구하고 쉽게 쿨병에 걸리셔서 말씀을 하신다라는 말씀 좀 저도 한마디만 할게요. 네. 제가 지난 그 1일 날 유시민 작가가 탁현민 씨 그 방송에 나와서 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그 자폭 테러범 취급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할 말이 솔직히 좀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만약에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는 부분들이 맥락을 뭐 무시하고 본의를 왜곡했다 이렇게 된다면 그거는 제가 사과를 드려야죠. 제가 다른 사람의 뜻이나 이런 거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사과를 드리는 건데 문제는 제가 좀 전에 우리 류지아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쿨병의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이분이 그러면 정말로 힘들고 필요하고 이 분의 역할이 필요했을 때 도대체 뭘 했는가를 나는 솔직히 좀 묻고 싶어요. 이분이 대통령하고 나는 관계를 끊겠습니다. 대통령하고는 그냥 관계를 자꾸 유지하려고 그러면 대통령에게 올바른 소리 못하니까 나는 되게 이제 멋있게 그냥 독립적으로 혼자 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시긴 하지만 저는 그게 그러면서 전후에 있었지만 이제는 관계를 끊어야 될 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럼 그분은 솔직히 말해서 본인이 정말로 필요로 하고 힘들게 우리들이 막 싸우고 그랬으면 어디서 뭘 했느냐. 지난 정권에서 윤석열 씨가 나와가지고 난리칠 때 한 번도 윤석열에 대해서 제대로 방어하거나 제대로 뭔가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동훈 씨에 대해서도 정말 그렇게까지 비굴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런 거는 했는데 제가 계속해서 화가 나는 거는 김대중이나 뭐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들에 대해서는 너무 말씀을 함부로 하고 정말 아까 말한 것처럼 쿨이라고 하는 거 내지는 나는 정말 독립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기조에서 자기가 엄청나게 나는 좀 제3자로서 떨어져서 말하는 객관적인 사람이야라는 입장을 자꾸 견지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지금 현재 그분이 윤석열 탄핵 시국에서 우리들이 나가서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방송하면서 얘기하고 그랬을 자기는 사실 역할을 한 건 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냥 맨날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나와가지고 되게 멋있는 말하고 사람들이 좀 멋있습니다. 이런 걸 사실 저는 끝이 났다고 생각하는데 그거하고 대통령에 대한 전후회적으로 어떤 걸 했는지 잘 모르겠고 두 번째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네. 현실적으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그 ABC 발언 이후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이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이 국민들이 많이 갈라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아무런 책임도 안 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 대통령도 잘못하고 있잖아. 너 왜 그걸 인정을 못해? 왜 내 말을 왜 틀렸다고 해? 나에게 왜 비판을 해? 나에게 비판하는 사람들은 다 나를 테러범으로 취급하는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말을 지금 하는 거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애정이 있는 것인지 애정이 없는 데 있다고 지금 치부를 당하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꾸 이 속에 있는 사람들 갈라치기 하듯이 이렇게 그냥 말 한번 툭툭 내뱉으면서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는 뭐 저도 이제 지식인으로서는 굉장히 그 존경한 부분이 있는 그런 분인데 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분이 본인이 어떤 의미 있는 말을 하기 전에 꼭 세 가지를 생각한대요. 하나는 이게 옳은 말이냐 그렇지 않은 말이냐. 그리고 만약에 옳은 말이라고 판단이 들면 그 다음에 이걸 내가 하는 게 맞냐? 다른 사람이 해도 괜찮냐?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건 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옳은 얘기 내가 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하는 게 맞냐?
세 가지 고민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말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옳은 말이라고 판단하셨더라도 두 번째, 세 번째 게 조금 지금 유시민 작가가 하는 게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세 가지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하나 고려하는 게 그 말을 할 때도 자기는 친절하게 한다는 거예요. 저도 기억나요. 생방송으로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본방으로. 참 와닿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 과연 그 세 가지 조건에 플러스 하나 친절까지가 본인의 기준이 맞는지 약간 좀 뭐 썩 납득이 되지는 않는 그런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한다. 네, 요까지만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유시민 씨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길어졌는데. 네. 아, 간단하게 네. 대통령이 오늘 이제 순방을 마치고 남미 독일 순방 마치고 귀국을 하고요. 귀국 직후에 청와대에서 지금 산적해 있잖아요. 여러 현안들이 뭐 부동산 문제, 뭐 레버리지 ETF, 주식 시장 문제. 오늘 또 엄청 빠졌죠. 오늘도 한 8%? 네, 빠질 많이 줄 알았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부동산, 주식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점검 회의에 바로 네. 나선다라고 합니다. 대통령 리얼미터 지지율이 나왔는데 이번 주도 소폭 빠졌습니다. 45.9%가 나왔고 3주 연속 소폭이지만 하락세고 리얼미터 기준으로는 역대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네. 간단하게 전하고요. 자, 그리고 법안 네. 검찰 수사권이 드디어 이제 폐지가 됐죠. 그렇습니다. 네. 검찰 수사권이 78년 만에 완전 폐지가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본회의를 거쳐서 재석 178인 중 찬석 175, 반대 2, 기권 1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범여권과 이제 개혁신당 의원들이 투표에 참석을 했는데 반대 2표 중에 1표는 곽상원 의원, 민주당의 곽상원 의원과 개혁신당의 이주영 의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기권 1표는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통과가 됐는데 역시 뭐 계속해서 후폭풍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뭐 보안 수사 요구권이라고 했을 때 검찰과 경찰 사이 이제 핑퐁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 뭐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 시급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가운데 어쨌든 이 법안 통과를 주도했던 대표적인 강경파 의원이 김용민 의원이잖아요. 김용민 의원이 본회의 직후에 봉화마을을 찾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면서 대통령이 노 전 대통령이 내주신 숙제를 끝냈습니다라고 하면서 네. 오늘 아침 묘역을 찾아서 통과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근데 이제 이 게시글에 그 이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죠. 이제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이제 이 성범죄까지 이제 인정을 받았던 이 사건의 피해자가 좀 불편한 댓글을 올렸죠. 네, 네. 지옥에나 가세요. 이제 이렇게 댓글을 올렸고요. 이 반대표를 던졌던 곽상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사위잖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임 시절에 검수완박을 추진한 적이 없습니다. 일부 민생 치안범죄한에 검찰의 사법적 통제를 받는 전제하에서 수사권 조정을 추진했을 뿐입니다. 노무현을 위한 복수가 노무현의 정치일 수 없습니다. 뭐 왜곡하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취지로 글을 올렸습니다. 네. 자, 하여튼 김용민 의원이 가장 이제 앞장서서 뭐 이런 법안 처리에도 나섰는데 이 관련해서는 저희가 잠시 후에 또 김남희 의원 모시고 네. 또 법사위 의원이니까요.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 김용민 의원에 대한 이 댓글 지옥에 나가세요. 요거가 굉장히 또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더라고요. 네. 근데 이 피해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좀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럼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참 제가 너무 한숨 쉬게 되는 부분이 김용민 의원이 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되는 순간에 이렇게 두 손 딱 만세를 들고 불렀죠. 이렇게 네. 이게 사진이 찍혔어요. 이게 총선에서 한 10% 날리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음 민주당 표를. 왜냐하면 지금 뭐 그 20대 젊은 여성들이나 30대 여성들이나 뭐 아니 그냥 시민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좋아하실 만한 거냐 아니냐 이 판단 기준 그거 가지고 보겠습니까? 관심 없어요. 그분들은 오로지 나의 삶, 나의 생명, 나의 안전 이거 관련해 가지고 내가 저런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같은 피해를 입었을 때 내가 세금을 내왔던 국가기관과 수사기관이 나를 진정으로 보호해 줄 수 있을 건가 신속하게 정확하게 그것만 관심이 있지 네. 노무현 대통령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민주당 의원들은 특히 김용민 의원은 도대체 뭘 위해 정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국민들 좋게 하려고 지금 배지 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국민들 세금으로 세비 받고. 그런데 오로지 기존 지지층들한테 호소할 수 있고 인기 끌 수 있는 것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거 언제 이거 그만둘 거예요 도대체? 전당대회 끝나면 갑자기 반영 전환 할 겁니까? 국민들이 그런다고 해서 환호해 줄까요? 아니 이게 제발 좀 뭐 각상 의원 길게 네. 말씀해 주셨지만 과거 대통령께서 어떻게 검찰 개혁을 접근해 왔는지 그거라도 좀 제대로 얘기하면서 하시든지 그냥 극단적으로 하는 게 다 전직 대통령의 뜻이었던 것처럼 왜곡하지 마시고 그 민주당 표 다 깎아먹는 겁니다. 네. 아까 그래서 정치 고관여 뭐 이면서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저관여이면서도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아까 유 변호사 말했듯이 실제 많은 당원들이나 많은 지지자들은 그냥 저 정치인이 하는 말은 혹은 내지는 저 평론가가 하는 말은 우리가 무조건 믿어야지 저 사람은 검증이 된 사람이야라고 해서 그냥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는 조금 위험한 부분인 것 같고 실제 고관여든 저관여든 간에 좀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전부 다 3명의 변호사가 있지만 사실 보안 사건 관련해 가지고는 검찰이 그렇게 혼이 나야 되는 거는 다 3명 다 인정할 거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 국민에게 진짜로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수사 관련해서 실체 진실 발견에 도움이 될 것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들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는 끝까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조건 누구를 위해서 잘하는 거였으니까 내 말을 다 믿어주세요. 이게 맞습니다라고 자꾸 하지 마시고 뭐가 문제인지 좀 구체적으로 좀 따져보는 거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사실 형사 사건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재수 없으면 누구나 거기에 얽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번에 보니까 검사가 들고 있는 보안 수사를 직접 했던 사건들 중에서 이제 경찰에다 다 넘겨야 되잖아요. 보안 수사 요구만 해야 되니까 그게 한 2, 3만 건 된대요. 그러니까 경찰은 지금 갑자기 2, 3만 건이라는 그 과제를 갑자기 딱 짊어지게 생긴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형사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자기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해달라고 경찰한테 호소한 수밖에 없는데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뭐 경찰 출신 정관 변호사 선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말 눈에 피눈물 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지금 현재 형사 사건의 피해자가 되신 분들은 이미 실감하고 계실 거고 지금 혹시 피해자가 아니신 분들도 언제든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그 피해자들의 피눈물에 공감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번 주에 그 서영교 의원 모셔서 뭐 네. 그분 표현에 이제 훨씬 좋아진 형사소송법 관련된 설명을 아마 좀 저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점들이 더 좋아졌고 빈 부분들을 어떻게 잘 메꾸셨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 건데 그 금요일에 보니까 김영민 의원께서는 이 달라진 형사소송법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제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래서 책임져요? 본인이 어떻게 책임을 져요? 아니, 자기가 저도 이제 혼자. 궁금한데. 책임을 져, 어떻게 그거를. 지겠어요? 책임을 자기가. 진다는데 그게 어떤 방식의 책임인지를 아이, 그거는 그 알량한 배지 하나 날아간다고 책임이 져져요? 그건 안 그래요. 그 경찰서 가셔서 본인이 수사 도와줄 거예요? 네? 경찰들 과중한 업무에 지금도 수사부서 기피하는데 어떻게 가가지고 수사 같이 해줄 겁니까? 밤새도록?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야지. 참, 정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져야 되는데 정치인이니까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어떻게 근데 지는 그 거예요? 책임지는 방식을 한번 물어보면 아무도 네. 대답 못 한다고요. 책임을 어떻게 지겠어요? 글쎄 저도 그게 다 좀 망가지고 난 궁금하던데. 다음에 그것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자기가 손댈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장 변호사들이 제일 힘들 때는 무력감을 느낄 때거든요. 네. 어떠한 시스템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조금이라도 여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그 길 하나를 아예 딱 봉쇄를 버린 상황이거든요. 네. 이건 좀 매우 위험하다고 봅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랜만에 아주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이 형사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라고 이제 촉구를 했는데 사실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이 법 통과되고 나서 국회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입장이 나왔잖아요. 사실상 이제 뭐 이르면 뭐 이번 주에 국무회의 거쳐서 재가될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그럴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헌법소원 청구까지도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고요. 네. 이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 이 형소법 개정에 대해서 책임을 한다면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네, 이제 자. 검찰이 국민 신뢰 얻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피해자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 검찰제도의 본질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선관위 관련 소식도 한번 좀 가볼까요? 근데 선관위 관련 소식은 특검 해결되고 더 나오는 게 점입 가격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대선 때도 투표율이 고의로 조작됐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투표율을 뭐 만진 건 아니지만 시간대건 투표율을 봤을 때 일률적으로 뭐 1시간 단위로 딱딱 100명씩 늘어난다든지 아니면 가장 투표율이 높아야 할 점심시간대인데 투표율이 뭐 투표자 수가 0명이라든지 이런 지역구가 전국에 109곳이나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투표자 수 조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시간대별 투표자 수를 조작했다. 뭐 서울 뭐 홍은 이동 투표소 오전 7시에 100명, 8시에 100명, 9시에 100명, 10시에 200명. 이렇게 될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성의도 없네요, 조작하는데. 네. 그래도 한 좀 숫자를 98명, 뭐 112명 뭐 이렇게 정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려면 그 정도는 성의를 근데 보여야죠. 100명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100명 단위로 끊어서 투표자 수가 입력된 뭐 당연히 부정 입력이고 실제랑 달랐고 네. 5곳이 되고 뭐 아무튼 투표자 수가 멈추거나 뭐 아니면 또 쪼개서 입력하곤 한 투표소가 전국에 대선 당시에 109곳이나 된다. 이 얘기를 이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하면서 이거는 뭐 단순히 뭐 부실 선거로만 축소하는 건 오히려 그게 음모론이다. 이거는 조직적이고 습관적인 범죄 행위다. 이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 네. 와, 이 선관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는? 이건 선관위법을 전면 개정해서 네. 저는 제휴 베이스에서 다시 조직을 전 설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뜯어고치는 걸로는 안 된다. 뜯어고치는 걸로 안 되고 부분적으로 뜯어고치는 걸로 안 되고 선관위법을 전면 개정해서 지금 거기에 있는 그 선관위 직원들 있죠. 직원들부터 자격 심사부터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예 사람 자체를 처음부터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검증을 해야지. 네. 이대로 와서 여기 조금 막는다고 해서 이 조직이 달라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도란 얘기는 조직 전체적으로 기강이라는 게 없는 조직이라는 거예요. 네. 이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를 맡길 수 있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국민들 무슨 수로 누굴 믿고 투표를 해요. 그래서 저는 여야가 합의로 이번 기회에 아예 선관위법 전면 개정을 해서 선관위 그거 위헌 아닙니다. 헌법은 그대로 두고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관위법 전면 개정해서 사람들부터 싹 다 갈아치웠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선관위 중앙 서버에 대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공세를 펴고 있고 네. 장동혁 대표는 또 주말에 이제 올림픽 공원으로 갔는데 이번에는 외롭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한 10명을 대동하고 등장을 했거든요.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입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선거 제도를 개혁할 때까지 전진할 것입니다. 월공 혁명가들의 힘으로 국민의힘 정당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민주당과 좌파 매체들이 여러분들을 편애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여러분들 복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특검이 계속 수람되도록. 네. 아유. 저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이 응원할 수 있는 빌미를 자꾸 선관위가 제공하니까 참 뭐라고 말을 못 하겠습니다. 여튼 네. 그 여야가 합의해서 개헌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을 간다고 유지아 변호사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시스템대로라면 사람을 갈아도 또 썩어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독립성을 보장해놨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징계도 안 돼, 인사에 개입도 안 돼,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잖아요. 그걸 갖다가 조금이라도 견제한다 그러면 대통령의 힘을 가지고 선관위에 개입해서 부정선거할지도 몰라. 그 이승만 정권 때 있었던 우려를 지금 이제 21세기 AI 시대가 돼가지고 그 우려 때문에 그들을 왕국으로 계속 남겨놔야 되겠느냐. 그럼 결국에 헌법 개헌을 해야 돼요. 네. 그럼 이 정도 수준에서는 좀 여야가 합의를 좀 해서 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뭐 조정식 의장 말 한마디 때문에 또 뭐 이번 임기 내는 개헌은 죽어도 안 돼. 끝났어 이제. 개헌에 개짜도 꺼내지 마. 이런 식으로 전국을 병세시켜서는 안 됩니다. 네. 국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하셔야죠. 다들 합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리자 변호사가 국회를 가가지고 좀 동의해주면 좋겠다. 뭘요? 뭘 동의해요? 개헌에. 개헌 필요 없다니까. 이거 선관위법 전면 개정으로 할 수 있다니까요. 사람 가는 거는 개헌을 할 수 오케이. 있는데. 제가 그 개헌에 동의를 하려면 이재명 대통령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돼요. 나는 연인 개헌 할 마음이 없다. 하고 싶지도 않다. 아니, 현실적으로 대통령 불가능한 게 아니라 난 그럴 마음이 없다.
야 여러 번 그런 취지는 말했고 그러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왜 자꾸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갖고 그래요. 자, 우리 장동혁 대표가 미국 다녀온 거 정산이 좀 됐군요. 아, 예. 그 정상. 원래 1박 4일인가 가려고 했다가 8박 10일인가로 늘었던 그 네. 빈손 방미라고 이제 질타를 받았던 그 일정에 소요 비용이 2억 6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국회 정당 회계 보고서 발표로 나왔습니다. 네, 아유, 네. 2억이면 네. 근데 많이 썼습니다. 많이 쓰셨네.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비행기값 퍼스트 클래스를 타도 저는 뭐 비행기 일반도 안 타봐서 미국까지 모르겠지만 뭐 그래봤자 1,000만 원대 아니에요? 비행기 값이 퍼스트 클래스 타도 1,000만 원? 2, 3천만 원 되겠죠. 2, 3천이나요? 그렇게 비싸요? 그렇게 돼요? 그 당시에 되게 비쌌을 때가 있었어요. 퍼스트 클래스는 안 탔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도대체 비즈니스 어디 정도였다. 탔다고 그렇죠. 얘기해요. 네. 그럼 뭐 한 800 아닐까? 그럼 어디에 쓴 거예요 도대체? 아니 근데 2억을? 이게 네. 가격도 가격인데 금액도 이제 굉장히 상당히 많이 쓰긴 했지만 사실 제1야당 대표로서 정말 필요한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뭐 금액이 문제겠냐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금액은 참고로 당비로만 있는 게 아니라 국민 세금이 상당히 들어간 금액입니다. 그렇겠죠. 당에 돈 예. 주니까. 돈을 받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당시에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갈 데가 없었어요. 장동혁 대표 오면 간표인이라고 해서 다 예. 부르질 않으니까 방미를 한 거예요. 네. 방미를 해서 그냥 방미를 했으면 그럼 뭐라도 성과라도 내야 되는데 뭐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라든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 뭐 만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하나도 못 만나고 결국 나온 거는 그 김민수 최고위원이랑 찍은 화보집 사진 한 장이랑 그리고 뒤통수 사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이후에도 또 귀국해서 그게 차관보냐 차관보급이냐 하면서 또 진실 공방이 또 일어났죠.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한 번 더 조롱에 빠졌는데 결국 이 2억 600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결국 그 화보집 사진이나 뒤통수 사진 값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돈이 문제가 아니라 역할을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남은 게 사진밖에 없으니 지금 많은 분들이 저희 국민의힘 당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내 세금 하면서 피눈물 흘리시는 거예요. 당무감사 좀 해봐요. 당무감사. 당무감사위가 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라 참 부끄럽긴 안 돼요? 한데 윤리위 당무감사위, 윤리위, 2호선 당무감사위원장, 윤민우 윤리위원장 다들 지금 다 당권파와 같이 네. 징계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야. 그래서 그분들이 칼을 거꾸로 들고 장동혁 대표를 향해서 당무감사를 제대로 할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근데 지금 당에서 이제 이거 해명인지 내부 총질인지 모르겠네. 역대 당대표 방미 출장 예산으로는 최저가였다. 김기현이 갔을 때는 5박 7일에 2억 1,800만 원이 들었고 김무성이 8박 10일 갔을 때는 2억 4천만 원이 들었다. 그래요? 우리는 고유가와 물가를 고려해서도 싸게 다녀왔다. 라는 박성훈 대변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녀서 뭐 했는데? 간 목적과 그래서 그 결과물이 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런 건 없이 우리 싸게 갔다 왔으니까 괜찮아 근데 이러지 말하는 거예요? 이 초식 되게 낯설려. 원래 국민의힘스러운 그 대응은 민주당 대표는 얼마 썼는데 말이야. 뭐 왜 우리 보고만 그래? 보통 그렇게 나와줘야 일단 되는데 대표가 초식이. 미국까지 안 왔잖아 그 당시. 근데 전 대표로 그게 갑니다. 중요한 게 이제. 아니라. 김기현 김무성보다 적게 썼다. 아니 이게 그러게 내부 총질 같은 느낌이네. 초식이 낯서네요. 네. 설명이 자, 여튼 있었습니다. 저렴하게 다녀왔다고 네. 주장.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트로 뉴스 한두 개 좀 전해주실까요? 주말에 경남 양산이었나요? 너무 42도인가를 더웠죠. 찍었잖아요. 네. 이제 폭염 때문에 주말 사이에서도 뭐 차 안에서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 뭐 밭일하다 쓰러져서 돌아가신 분들, 진짜 뭐 관련 폭염 관련 뭐 온열 질환 사망자 보도가 뭐 줄을 잇고 있는데 네. 이게 너무 더울 때는요 선풍기를 트는 게 오히려 안 좋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이 WHO의 권고 사항에 보면, 그러니까 선풍기는 40도 아래일 때만 써라. 왜냐? 이 기온이 40도가 넘어가면 우리 체온보다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 체온보다 높은 그 공기 바람이? 중에 있는 바람을 선풍기가 우리 몸에 쐬어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몸을 달구는 효과를 내기 때문에 온풍기가 되는 거네. 그렇죠. 온풍기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흉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40도가 넘을 때는 선풍기만 트시는 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에어컨으로 좀 실내 기온을 낮춘 다음에 선풍기를 활용하라. 이런 권고 사항이 있었고, 뭐 충분한 수분 섭취 이런 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역류와 관련해서요. 우리 유모차 같은 거 끌 때 애들 그늘 만들어 준다고 이제 천을 덮으면 안 덮잖아요. 돼. 그거 절대 안 된다. 네, 오히려 그 안에 있는 내부 온도를 상승시키고 공기 순환을 막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다.
차라리 아이들에게 뭐 챙이 높은 모자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하라 이런 권고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바깥하고 통할 수 있도록 그렇죠, 해달라는 그렇죠. 거죠. 그게 핵심인 거죠. 예, 맞습니다. 요즘 같은 때는 뭐 아마 외출하기도 아주 어린 아이 같은 경우 낮에 외출하기 그러면 좀 안 돼. 집에 쉽지 않을 있는 게 것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도 밖에 낮에 나가시면 안 돼. 네, 댁에서 장르만 여의도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재미납니다. 아, 두 번째 뉴스는 네. 이거 사실 최 부장이 PK할 뉴스인데 오늘 제가 브리핑을 해서 지금 국회에서 청소년 SNS 규제법이 이제 논의가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근데 이 SNS에 뭐가 들어갈 것 같으세요? SNS? 네. 뭐 인스타, 네. 유튜브, 페이스북, 페북. 톡, 페북, 유튜브는 SNS일까요? SNS라고 하면은 이제 원래 이렇게 타인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소셜 정보를 네트워크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거는 해당이 되는데 네. 사실 아이들에게 가장 중독성이 큰 게 인스타 릴스도 있지만 유튜브 쇼츠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과연 SNS에 들어갈까? 그러니까 이제 국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이게 중독성이 높은 쇼츠를 보여주기 때문에 유튜브 쇼츠도 좀 포함을 시켜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고 사실 또 이런 뭐 플랫폼들에서는 이런 쇼츠 조회수 같은 게 다 자기네들의 수익과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SNS 아니야. 빼는 게 맞아. 이제 이렇게 좀 맞서고 있나 봐요. 과연 유튜브 쇼츠가 포함될 것인가? 포함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럼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중독성으로는 뭐 이게 최고잖아요. 저는 지금. 최고일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해악도 많이 미치니까. 제가 해법 하나 냈잖아요. 쇼츠 3개당 사자성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공부를 시켜. 예, 네. 그래서 이걸 맞춰야 돼. 아, 맞춰야 넘어가. 못 맞추면 안 넘어가. 짜증나서 안 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네. 쇼츠 3개 본 다음에 와. 분해 아, 공식 괜찮다. 나오고. 아니, 천재 천재. 뭐가 천재야? 전혀 안 사람들이 싫어할 텐데. 네, 사자성은 딱딱딱 나옵니다. 네. 안물안궁. 괜찮다. 자, 그렇게 해법까지 제가 제시했으니까요. 네. 그거는 뭐 정부가 잘 받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근데 해법을 제시한 정프로가 쇼츠에 제일 많이 나오죠. 네. 시사 일황. 아유, 다 시사 일황. 두분 다 지금 핫한 사람들. 네. 아, 그러네. 자, 그렇게 규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 오늘 아주 새로운 상품. 너무 날씨가 덥다 보니까 이걸 갖고 왔습니다. 아하. 야, 이거 참 난 뭐야? 처음 봤어요. 난 맨 저한테는 처음에 없는데? 이게 저 우리가 입기에는 조금 뭐야. 반팔티에 여자들 게 아니구나. 반팔티에 난 이거 누가 가위로 잘라놓은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아, 근데 터치가 아주 섬세해요. 네, 여기 아주 심리스라고 그래서 봉제선 같은 게 없는. 어머나. 예,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늘어나 뭐 이런 것도 걱정할 필요가 이거 없습니다. 한번 만져봐도 돼요? 아, 한번 만져보실까요? 시원할 것 같은데 되게. 예, 시원하고 약간 와, 그 이거 진짜 시원하고. 부들부들한 이거를 맨몸에 입으려면 뭐 몸이 좀 좋아야 될 근데 것 같아요. 아까 아니, 이것만 입고 다니시면 안 되고요. 이거만 입고 다녀도 안 아니, 돼요? 이거 정말 너무 충분히 되게 그렇게 네. 입고 다녀도 될 촉감이 거. 너무 좋고. 아 네이예요 네이. 그러면서 덥지도 않고. 내일 내일 아니야. 아니야. 예, 그냥 아니고. 입으시면 되는 나시 저기 민소매티인데 디자인이 되게 예뻐요. 딱 떨어지는 디자인이에요. 죄송합니다. 옛날에 그 여성분들 속옷 소재랑 비슷할 정도로 굉장히 그 되게 시원하겠다. 예. 아. 예, 그런 쿨링 냉감 원단이고요. 땀이 빨리 마르는 소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막 돌려도 되고요. 목 늘어남 걱정이 없으니까 관리하기가 아주 편하다고. 네. 아, 이너웨어래잖아요. 이거요? 네. 나 박지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남성분들 안에다가 원래 그렇게 뭐 이렇게 런닝도 입으시고 그렇지. 뭐 흰 티셔츠도 입으시고 하잖아요. 셔츠 안에. 저걸 입으시면 이제 훨씬 더 시원하고 땀이 잘 마르고 속건 기능이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원래도 잘생기셨네요 정말. 예. 아 근데 자신이 그렇게 안 있으시면 할 필요는 없어요. 뭐 굳이 속옷만 입으란 법은 없죠. 저는 몸을 관리해가지고 한번 겉으로 한번 입어보고 싶어. 아, 나 솔직히 좀 아 저거 입고 다녀도 사자성어 갑자기 생각났어. 뭐? 천의무봉. 그게 뭐야? 그 재봉선이 없다고 하니까. 하늘에서 입는 하늘에서 뭐 입는. 그런. 솔직히 나는 선녀가 아니 입는 무식해서 개그도 못 받아줬네. 아예 미안합니다. A였구나. 아니 앵커님이 딱 드실 때부터 저 좀 마음이 좀 상했거든요. 왜 그렇죠? 저 같은 사회적 소수자들은 이런 비만인이나 사회적 소수? 입을 수가 없는 옷이 아니 입을 수 있어요. 입을 수 있습니다. 아 집에서는 입을 수 네, 있겠지만 신축성도 굉장히 밖에서 좋습니다. 입을 아니 근데 밖에서 입으냐 입을 수 집에서 있을 입으냐 것 똑같은 것 같은데? 같은데? 뭐 같은 집에서 입어요. 질색하잖아. 집에서 입는 용어로 나온 거예요. 여자들은 남자들이 저렇게 입고 다니는 걸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 몸 좋으면 바깥에서 괜찮지 않아요? 네? 몸 좋은 사람이 우리 입을 입고 거니까 다니면? 또 뭐라고 하지? 하지 마. 내 몸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데. 저희들은 뭐
짧은 치마 다 입으면서 왜 우리 못 아버지 입게? 어르신이 입으면 좋겠다. 아니 젊은 사람 HG의 산이 같은 애들이 입는다고요. 아 정말 너무들 하시네. 네, 요거 하여튼 곤색으로 한번 입어봐요. 내가 네, 진짜 난 무조건 평가해줄게. 입습니다. 네, 색깔 까만색. 네. 아니 어디다 갔다 산이를 갔다가 정말. 네. 나 이거 무조건 입을 거니까 건들지 마세요. 요거 한 장, 세 장에 9,900원. 너무 싸다.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야, 세 장에 9,900원. 와, 진짜 싸네. 쿨 자, 나시래요. 쿨 나시 네. 9,500원. 좋아. 세 장. 이거 너무 좋은데. 네, 요거 무조건 삽니다. 네. 내가 10,000원 줄 테니까 팔아야 나한테. 우리는 남자 3명 있는데 딱 갖다 네. 자, 요거 영상 아래 링크 들어가시거나 고정 댓글 눌러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아, 자, 심리스라서 바깥에 어떤 옷을 입어도 이 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패셔니스타들은 또 이렇게 안에 입은 자국. 옷 선보이면은 그렇죠. 또 좀 딱 별로잖아요. 달라붙는 옷 입었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만 입을 겁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마음대로 네. 주시고 그런 이거 거를 입고 한번 여기 러닝 한번 할까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다들 자, 까마. 다음 주 월요일 요거 3개, 3명 다 입고 나오겠습니다. 정말 여성 건 없어요? 남성 건만 있어요? 네. 모르겠어요. 다음 주 이 시간 브리핑은 최윤경 부장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